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최고의 공시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저희 앞에 남아있는 것은 빚더미와 면도 소송 폐업뿐입니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지금 들으신 소리 이태원 자영업자 대표 강원래 씨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이 겪은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출발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밖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목동 주변이 아주 엄청나게 젖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네. 저는 이제 약간 하자가 있는 집에 살기 때문에 정전이 됩니다, 집이. 네. 아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반쪽이 정전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재난지원금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날씨가 좀 따뜻해서 예. 비의 느낌이 굉장히 훈훈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 예. 김민아 평론가의 사정을 알고 나니 예. 또 원망스러워지는 그런 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세상은 슬픔과 원망뿐인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슬픔과 원망을 말씀하시는 빙하. 오늘 뉴스 어떤 비밀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뉴스의 비밀은 그럼 누구의 나라냐입니다. 아하. 네. 누구의 네. 나라입니까? 김종대 전 의원 정세균 어떻게 국무총리의 발언을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나라죠. 그렇습니다. 이 예. 국민의 나라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예. 그런데 모든 국민이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서 정치인들에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좀 권력을 위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치인과 정치 세력들이 국민이 판단하는데 무슨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거 정말 국민의 나라 맞는 거냐 누구의 나라인 거냐 네, 이런 기분입니다. 예. 자, 정세균 국무총리 기재부 차관을 오늘 혼 좀 낸 것 같아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20일 오전 네. MBC 라디오에 나와서 예. 그러니까 어제죠.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공감대도 이뤘고 상반기 중에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부 입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이런 취지인 곧 거죠. 제출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또 기재부 1차관이 네. 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네. 그런 법을 법제화한 나라는 사실 찾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손실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예. 이렇게 법이나 제도로 이제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예. 이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기재부 차관이 반대한다 이제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이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면서 경로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예. 경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바로 저녁 때 이제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해서 예. 이게 헌법 정신과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예. 자신의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일 것인데 예.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의아스럽다.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공격해 버렸어요. 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예. 거의 뭐 준 사형 선고 아닐까요? 이 정도의 발언을 네, 저라면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재부를 직접 차관이면 불러가지고 혼을 낸 것도 아니고 네. 미디어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을 네. 이 개혁 저항 세력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죠. 그렇죠. 굉장히 센 발언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또 빨리 또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밤늦게 보도 자료를 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것이고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좀 궁색해 보여요. 그렇죠. 오늘도 김용범 차관은 이게 자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해외 사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잘못 전달된 것이다. 예. 이렇게 기자들에게 또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영화 대사에 보면은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해외 사례를 소개한 것일까요? 네. 갑자기 라스베가스가 왜 뭡니까 그게? 그게 두사부일체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영화에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나라냐? 실제로 국회에서 보면 기재부의 나라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서 그 국비 예산 따내려고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따내는 돈이 5천억이 안 돼요. 국회의원 민원 다 합쳐도. 그런데 국가 예산 얼마입니까? 500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5천억 갖고 국회 관리가 다 되는데 기재부 얼마나 셉니까? 좀 제일 센 것 같아요. 기재부가 국회의원들 예산 깎기 좋게 깎을 만한 예산을 준비해 간다. 아하. 이런 얘기도 있죠. 예. 만만한 예산을 준비해 놓고 이거 깎으시면은 그걸로 뭐 쪽지를 해서 돌리든지 예. 기업 지역 개발 예산 예. 이런 데 쓰도록 기재부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예.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결위 하면은 그거 다 겪게 됩니다. 아예 국장이 찾아와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나요? 기재부 국장이. 그렇게 다 해요. 관행적으로. 그랬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안 찾아오고 왜 기재부에서만? 기재부가 하죠. 네, 김종대 전 의원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군요. 예. 자, 정세균 총리의 이 강한 모습을 보면은 뭔가 정치적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요즘에 이제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많이 이제 주춤하고 뭐 이러니까 예. 이른바 이제 여당 내에서의 제3 후보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세균 총리가 요즘에 확실히 이제 적극적인 뭔가 이제 논쟁에 이렇게 좀 뛰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다 보니까 예.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는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가지고 단세포 논쟁이 있었죠. 예. 단세포적으로 이제 다 줄 거냐 조금 줄 거냐 뭐 이런 논쟁 하지 말자. 예. 그리고 차등 지원이 맞다 줄 거면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정세균 총리가 뭐 나는 그런 용어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무시당한 것 같은 이런 예. 분위기가 되기도 했는데 뭐가 좀 안 맞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정세균 총리가 대권 행보를 갈 거니까 재보선이 끝나면 예. 아마 총리가 교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후임이 누구냐 이 보도가 이제 오늘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정 총리가 기재부를 비판한 것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쪽에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어허. 사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첨거했던 예. 국무조정실장도 바로 밑에서 지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어허.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도 있죠. 야, 이거 참 묘하네요. 역시 그런 부분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요즘 그 정치인들의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지원 발언들이 이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 많이 받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도 이게 계속 정치권에 뜨거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이제 주기로 했고 시기는 방역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도 이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 거리두기 중인데 예.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 여기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이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이런 경우죠. 예.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진보도 아니고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요.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20만 원, 3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예. 모든 경기도민에게 주느라 이제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제로이다. 예. 본인의 기본소득 이 어떤 브랜드 정책을 개선해서 밀어붙이려고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걸고 경기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이고 아주 뭐 상당히 센 비판을 하셨네요. 엄청난 예.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이 문제는 항상 정치인들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말하자면 칼날 위의 논쟁 같네요. 네, 칼날. 예, 네, 무섭네요. 칼날 위에서 논쟁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이 뭡니까? 일단 국민의힘도 개별 이제 그 정치인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예.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 얘기에 가깝고요.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손실 본 거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익공유제는 이게 사실상의 기업 팔꺾기다, 증세 없는 복지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논의조차 필요 없는 얘기다. 예. 이게 뭐 선의에 기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서 자영업자 손실 보전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기업 팔꺾기다 뭐 이런 쪽의 주장하고는 약간 또 결이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은 정세균 총리가 얘기해온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은 뭐 정도와 폭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방역에서 우리가 보여준 어떤 국민들의 협조와 희생 이러면서 어떤 그 뭔가 한데 힘을 모아 나갔다면 이번에 재난 지원 또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는 뭔가 그러한 힘이 과연 모아지겠느냐. 자영업자 문제를 갖다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다 보면은 이게 왜곡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정치권이 적극적인 이유는 예.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 여론이 또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게 이제 실제로 따져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지금 본 계층이 자영업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태원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가수 출신 강원래 씨가 예. 좀 우리나라 방역이 꼴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좀 발언이 오늘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강한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이게 논란이 돼서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예. 강원래 씨가 무슨 뭐 우리나라 이제 방역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 자영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태를 사실은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피해가 크니까 이제 그런 반응 나오는 거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경우지만 네. 사실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소득이 유지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노동 환경이 후퇴한 경우라든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때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정치권이 최소한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최소한의 합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각자 예. 어려운 얘기만 하면 사실은 그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당끼리도 공개적으로 투닥거리다 보니까 예. 이걸 해석하는 틀은 이제 대권 행보 아니냐 뭐 이거밖에 안 남은 거죠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여야도 지금 뭐 자영업자 지원에 합의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합의가 기본적으로 되더라도 또 이제 지원 규모 가지고 재정 건전성 논란 이런 거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논란, 논의 이런 것만 계속하고 예.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려가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태원 상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는 영업 금지하고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것도 지금 주먹구구식 아니냐. 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오후 9시에 문 닫고 이런 건 좀 풀어줘야 된다. 영업시간 예. 연장해줘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태원 상인들이 요구하는 바거든요. 예.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이걸 연장을 못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소비하고 뭐 식당에 가고 이런 거는 대부분 사실 뭐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필요도 있지만 예. 술을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많이 가는 시간이죠. 네. 그럼 모두가 즐기기 위해서 격앙되고 이렇게 좀 신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 과연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되겠는가? 특히 이태원 같은 곳은 이태원에 많이 가보셨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 아니, 많이 가봤죠. 예, 역시 범상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 옆에 국방부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그 용도로. 그건 그 이태원에 간 목적으로. 걸까요, 과연? 네. 네. 아무튼간에 거기 그냥 가게를 안 하더라도 예. 가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리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그런 곳인데 예.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합의가 안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또 여과 없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예.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지를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때에 이러지 예.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꼬고 이러는 어떤 그 정쟁의 대상으로 이 자영업자 문제가 되면은 듣는 자영업자들 상실감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 얼마나 그런 답답하겠어요. 말씀이세요. 예,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빙하가 잘 오늘 대변을 해주신 전 물론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는 자영업자 아닌가요?
그런가? 전 노동자라고 보기는 자영업자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해요. 네. 직업이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빙하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택배 그렇습니다. 노동자 과로사 대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네. 이제 극적 합의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예, 아유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사회적 합의 기구가 뭐냐면 택배 노조 그리고 택배사 당정에 모여서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비공식 면담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기구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극적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하.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야, 그러면은 이거 정말 이번에 총파업 이런 거 다 철회됐을 것 같아요.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합의 내용은 일단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계속 이제 택배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안겼던 분류 작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분류 작업이라는 게 뭐 누구 책임이냐가 이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일명 까대기. 그렇죠. 예.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결국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택배사 책임으로 이제 정했고 다만 이 비용과 관련돼서는 대리점하고 분담할 수 있다. 이런 예.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때 걱정스러운 게 그러면 이 분류 작업을 위해서 택배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택배 기사한테 전가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전가를 하면 안 되고 전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택배사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 저렇게 다 해도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예. 그러면 이제 그 대가를 또 따로 지급하게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 예. 또 9시 이후에 심야 배송은 금지하고 주 최대 작업 시간은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으로 제한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고요. 예. 그럼 이걸 향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을 하고 올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반영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택배업계 수익률이 지금 2 내지 3%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합의안을 이행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데 택배업계들이 과연 이 부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택배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일단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반기 안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거래구조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자라고 일단은 원론적인 합의를 해놨는데 아하. 하지만 비용 지출은 당장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택배사들이 뭐 영업이익이 크지 않다라면서 이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방식이면 합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예.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합의안 관련해 가지고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태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 대표님, 그 합의 내용은 저희가 잘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 합의안에 대해서 택배 네. 기사들, 특히 노조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분류 작업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그동안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막 떠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고 예. 근본적으로 택배 기사들이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들은 이제 28년 만에 드디어 이제 분류 작업에 대해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해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 산을 넘으셨네요. 네네. 예,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역시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네. 기업에서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해 주기로 하고 막상 지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번 합의안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분류 작업 인력을 약속했던 것을 일단 다 투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가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분류 인력을 투입했을 때보다 더 그 이상의 비용을 택배 기사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택배사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려면은 빠르게 분류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분류 작업을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들이 할 경우에는 시급을 지급하게 돼 있나요? 이 합의대로라면. 네, 맞습니다. 그럼 더 이상 공짜 노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 잘 된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렇게 시급을 받더라도 그 분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들 입장, 택배사들 입장에서는 예. 분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택배 기사들에게 시급을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놔야 분류 인력이 분류 작업이 근본적으로 택배 기사들에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예. 거의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강제 규정의 의미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설 연휴에 그 물량이 몰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택배사들이 일단 분류 인력을 설 특정 기간 안에 약속된 것을 다 투입하는 것과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야 노동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지연 배송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세부 내용은 아마 택배사들이 별도로 또 발표를 할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업체별로 그 대책을 또 각기 마련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합의안 모두에 만족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네. 더 개선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것이 이제 이행되는 데서 너무나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택배사들이 지난 10월달에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달에 이제 분류인력 투입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과로사로 쓰러지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너무 늦게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다. 예. 더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려면 실제로 이제 한 6월까지 계속 논의가 지속되는 부분들 네. 이런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로사로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택배사들이 아직 처리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점 갑질로 인해서 해고돼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 현안들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1차 합의 정신에 따라서 설 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말끔하게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큰 산은 넘으셨는데 아직도 작은 네. 산은 많이 남아 있네요. 네네. 예, 어쨌든 완전치 못하지만 합의에 이르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예, 김태환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위 공동 대표였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 김학의 씨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대검하고 법무부 말고도 몇 개 기관이 더 있는데요. 예. 출입국 업무다 보니까 인천공항 쪽도 압수수색 대상이었고요.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인 공정위원회 법무보좌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바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당시 파견되어서 예. 검사로서 파견이 되었고 불법적 출금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예. 그 인물이죠. 이 뉴스의 비밀은 2019년 3월 그 어느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때 김민하 평론가는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갑자기 저를 왜 거론하는 거죠? 예. 저 집에 있었겠죠? 뭐 뻔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도 이 사건의 주요 인물입니다. 아니 왜 제가 왜 주요 인물?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예. 아이고 이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집에 있었어요, 저는. 2019년 3월 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 과정이 사실은 단편적인 뉴스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뉴스가 되는 건지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법무부가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 불가피하게 출국 금지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예, 이 해명대로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혐의가 사실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은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를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한 번호를 적어냈다. 예. 출금 신청을 할 때. 예. 그리고 사후에도 허위로 내사 번호를 적어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일 경우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 예. 됩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만약에 시켰다라고 하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죄가 되는 것이죠. 아이고. 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정확하게 예,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제 김학의 씨에 대해서 출입국 여부를 100여 차례 넘게 그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거 기록 조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많다면 도를 넘은 권리 방해로 볼 수 있다.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규원 검사가 이렇게 출금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가 했을 때 법무부에서는 검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놓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규원 검사가 장이냐 예. 했을 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리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저는 이게 또 다른 어떤 절차 논쟁으로 지금 가면서 네. 그 범위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초점 인물이 보니까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같아요. 네네. 예,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 대상이 어디로 더 확산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당시 장관과 김호수 전 차관이 네.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타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 예. 이 당시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고 있었고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용민 의원, 현재는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진상조사단 활동을 했었던 김용민 변호사가 2019년 4월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용구 실장이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연락이 왔고 예. 그래서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금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 권고로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었던 정한중 교수도 예. 네, 이 당시에 이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정한종 교수는 최근에 조사단에서 출금 요청한 적이 없고 우리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규원 검사는 누가 움직인 것이냐 예. 이것이 또 비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당시 근무하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과거사 조사 관련한 이 작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규원 검사와 양쪽에 친분이 있어서 예. 이쪽으로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와대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까지 수사 확대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2019년 3월 12일에 예. 당시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밝혔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연장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3월 18일에 대통령이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 다 진실 규명하라. 검경의 명운을 걸라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고 3월 22일에 김학의 씨가 긴급 출국 금지가 된 거거든요. 나흘 만입니다. 그러면 3월 12일만 해도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이 연장이 안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안 보였던 건데 열흘 만에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뭐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개입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왜 열흘 만에 그렇게 급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은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진실 통째로 또 볼 필요도 있는데 뭐 진상조사단에서 한때 활동했었던 박준영 변호사 등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학의 씨가 동영상에 나왔는데 인물을 왜 특정 못했느냐 이런 비판을 검찰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동영상 자체가 특수관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거나 또 뇌물죄가 어떤 구체적인 현안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심판해야 될 부분과 윤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또 분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당시에 막 버닝썬 사건으로 김학의를 덮으려 한다 이런 악플이 창궐할 때에 김민하 평론가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은 여성을 착취하는 사건이다. 똑같은 사건들이다. 하나의 예.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김학의 씨의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그 부분이 또 섣불리 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예. 이것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참 훌륭하셨습니다. 뭐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